햇살의 책장.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이지대 괴짜 교수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원치 않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책장을 보다가 몇 년 전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구입했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 눈길이 가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차피 세상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면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나의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저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10년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곁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불안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길 정도다. 친구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친구 없이 지내는 게 두려워 굳이 사귀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계속 사귀는 일도 많다. 그게 편하다면 그 역시 삶의 한 방식이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한데 혼자 있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수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릴 적에 배운 1학년이 되면이라는 노래에는 친구 100명이 생길까? 라는 가사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친구가 100명이나 되면 어떨까? 오히려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 아마 외로워질까봐 그럴 것이다. 한겨울의 스산한 바람처럼 누구나 외로움을 싫어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자꾸 함께하려 한다. 공부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고독 속에서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집을 푸는 시간도, 책을 읽는 시간도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잠깐의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특히 TV 방송 프로그램은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친구처럼 느껴지도록 방송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우리들은 누가 지난번에 이런 말 했잖아. 누구 대단하지 않아? 라고 그들과 정말로 친한 것 같이 말하곤 한다. 그런 화제를 가까운 친구끼리 주고받다 보면 마치 그들과 한 무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그 순간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내면의 깊이가 생기지 않는다. 요즘의 무시무시한 명품에 대한 인기도 모두 모방 풍조가 강해져서 생긴 결과다. 남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나도 갖고 싶다는 기업이 만들어낸 집단적 욕망인 브랜드 전략에 모두가 놀아나고 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안 가지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고 보는 것이다. 점점 눈앞의 일에 급급해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마주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 혼자 명품 가방을 보며 자기 성찰을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내 눈에는 남들이 다 사는 물건을 사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브랜드 제품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와의 수다도 시간 낭비일 때가 많다. 물론 마음 맞는 친구와의 수다는 즐겁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인생의 행복일 수 있다.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나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수다를 떠는 동안 어떠한 성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혼자 음악을 들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선율에 몸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위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뇌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자 자신을 치유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혹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키우는 시간을 좀 더 갖자고 말하고 싶다. 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지적인 생활이야말로 누구나 경험해야만 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본질이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혼자서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물론 혼자서 편안하고 밝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보다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나는 가능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기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았으면 한다. 친구와 떠들고 술집에서 신나게 젊음을 발산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없는 창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뉜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고요. 이제 본문 내용 중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들을 발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있다고 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는 먼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머리의 좋고 나쁨이나 독서의 양보다는 단독자의 자질이 필요하다. 이 책의 저자는 단독자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때의 단독자란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사용한 용어로 자신의 자유와 주체성을 버리고 집단 속에 묻혀서 자기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수업은 수강생이 200~300명 정도라 큰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들의 대부분은 친구와 함께 온 학생들이다. 혼자 온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 중에는 가끔 수업을 함께 들을 친구가 없어 혼자 왔다는 학생도 있으니 자발적으로 혼자 수업에 온 학생은 더 적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런 식의 함께 있는 관계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친구도 같은 수업을 들어서 함께 온 건데 그게 왜 나쁜 건가요? 수업 중에 잡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옆에 친구가 있으면 학습에 몰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려면 친구와 함께 있지 말고 떨어지라는 말을 항상 한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해도 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친구와 떨어져 각자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 함께 있을 때는 알 수 없던 것들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신과 마주하는 1대1 대화가 중요하다. 책을 읽을 때는 저자와, 수업 중에는 담당 교수와 서로 진지하게 소통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다는 생각이나 태도로 임하면 딱 그만큼만 얻을 수 있다. 배움의 힘도 떨어진다. 물론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다. 하지만 원래 학습에 대한 최고의 마음가짐은 스스로 단독자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함께 수업받는 관계를 없애려고 학생 전원의 자리를 바꾸도록 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2인 1조로 짝만 지워도 태도가 달라진다. 그 모습은 꽤 흥미롭다. 이런 수업을 나는 그룹핑 게임이라고 하며 초등학생 대상의 학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룹핑 게임이란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각자 자유롭게 걷게 하다가 남녀 합해 5명, 이번엔 3명 등 인원수에 맞춰 그룹을 만들게 하는 놀이다. 이 게임에서는 되도록 짧은 시간에 그룹을 만들어야 하는데 얼핏 보면 그룹 만들기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독자 게임이다. 예를 들어 5명의 그룹을 만들어야 하는데 6명이 되었다면 누군가 1명은 빠져야 한다. 즉, 단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그 그룹은 5명이 될 수 없다. 이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면 아이들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사이토 메소드에서는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정도면 그룹을 만드는데 20초 정도가 걸리지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게임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 정도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게임은 친구와 떨어지거나 일부러 자신이 빠져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습의 기본이라는 것을 익히기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임이다. 지금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생활의 지혜가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학급에서 어떤 그룹에든 속하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된다. 따돌림 당할까봐 혼자 있는 게 두려워지기도 한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점점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와도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단독자로서의 자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4인 그룹을 만들어 서로 발표하고 우수한 사람을 뽑아 1명씩 제외시켜가는 수업도 한다. 이때 서로 아는 관계라면 공정하게 제외될 사람을 지목할 수 없고 아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1명만 제외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모두가 단독자라면 어설픈 배려는 필요 없다. 화가 오카모토 다로는 내 안에 독을 품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무튼 모두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도 그것을 느낄 터이고 상대 또한 그것을 알기에 깊이 사귀려 하지 않는다. 어째서 모든 친구에게 유쾌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모두를 배려하겠지만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친구에게 호감을 살 생각은 접고 친구로부터 고립되어도 좋다고 마음먹고 자신을 관철해가면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남아돌 거라 생각했던 에너지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특히 30대 이후를 살아가려면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기술로 전환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는 넘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기에 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우기가 힘들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습관처럼 도전을 해온 사람들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기에 기술을 익혀두면 얼마간의 공백이 있어도 바로 다시 다양한 활동에 응용할 수 있다. 그 기술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기술로 전환하는 시간으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고독한 시기에 자신을 단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필요하면 언제든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어른이 되면 사춘기 때처럼 자신을 몰아붙이는 듯한 고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고독할 때 힘을 키울 수 있다. 사춘기 때만큼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한밤에 고독한 영혼을 끌어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주변 사람들과 잘 사귀면서도 혼자일 때 나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른이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고독의 상태가 아닐까? 끝까지 나를 믿어줄 사람은 나뿐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한 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전부 드러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맞추기 때문이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다. 그럴 때 직면한 상황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큼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시련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몸의 상태가 기분을 결정한다. 인간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혹독한 고독감을 느낀다. 정신과 의사 R.D. 랭도 저서 분열된 자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분열증 환자에 대해 쓴 책이지만 보통 사람들도 외로움이나 쇼크 등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자신이 비현실적인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랭에 따르면 정신 상태와 육체가 일체감을 느끼는 신체화된 인간은 타인이나 현실 세계에 관여하지만 자아와 육체가 일체감을 상실하고 자아가 진짜 자아와 가짜 자아로 분열된 사람은 현실감과 신체 감각을 잃어 자신의 체험을 현실적인 것으로 지각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신체화되지 않은, 즉 현실 세계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긴 사람은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분열된 자아와 현실 세계는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자아와 세상이 분리된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와 신체가 밀접하게 연합하여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혼자 있어도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즉, 고독에 짓밟히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신체와의 일체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과 정신의 상태가 일치되어야 한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몸의 상태가 안정되면 곁에 누가 없어도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당차진다. 몸의 기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하면 기분을 파악하여 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의식이 몸을 향하도록 한다. 몸의 상태를 구석구석까지 느낄 수 있다면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일체감이 들 것이다. 요가나 선, 태극권 등이 바로 그 충족감을 목표로 한다. 자신의 몸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는 소홀하고 주변에만 신경 쓴 결과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이 말한 의식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다 라는 지향성, 아일랜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가 강조한 의식의 흐름 등을 봐도 의식은 항상 향할 방향을 찾는다. 의식이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자아와 몸이 함께 있어야 함을 깨닫기 바란다. 그래서 나는 몸을 운반이 가능한 하나의 사원으로 간주했으면 한다. 밖이 아닌 절이나 돔 안에 조용히 있다 보면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몸이 자주 가는 카페처럼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안도감이 생긴다. 그럴 때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고독 속에서도 어떤 큰 존재와 이어져 있다는 충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고독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은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울적해서 기분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뿌띠 우울이라는 증상으로 부르며 병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고독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물론 우울함이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날에는 유독 고독의 나쁜 면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고독을 나의 일부로 여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오래전부터 문학은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표현해왔다. 우리는 문학 속에 표현된 고독한 인물들을 통해 그 감성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다. 완벽하게 혼자서 완벽한 고독에 빠져있는 주인공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 이렇게나 고독한 인간이 있었단 말인가 하고 놀람과 동시에 안도하게 된다. 다자이가 죽고 싶을 만큼의 고독을 독자 대신 경험해줬다는 생각마저 든다. 문학을 통해 고독의 모습을 보게 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작품 속 주인공을 동경하여 그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고독감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하고 위로받는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야 하는 우리는 쓸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독을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내 감정의 일부로 여길 수 있다. 키에르 케고르는 살아가는 것에 막연한 불안과 절망을 담은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독이란 생명의 요구라고 썼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고독이라는 병에 빠져있던 남미 한 가문의 장대한 이야기 100년 동안의 고독을 썼다. 고독을 명확하게 언어화한 작품을 접하면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와 고독을 공유할 수 있다. 더구나 공감의 상대는 위대한 선인들과 문학의 대가들이다. 고독을 그린 작품을 읽는다는 자체가 고독에 대한 긍정이며 외로움의 밑바닥에서 치고 오르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조건. 나는 침잠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물속 깊숙이 잠기면 무음의 세계를 떠도는 듯한 고요함에 휘감긴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혼자 무언가에 몰두했다고 하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물 위에 떠오른 뒤에도 자기 안에 존재한다. 요즘에는 침잠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중요한 말이었다.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도 종종 사용하곤 했다. 고요하게 침잠해 있는 친구는 티가 난다. 지금은 침잠 중이라 함께할 수가 없어 라고 쓰인 친구의 얼굴을 보면 그래, 침잠 중이구나.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줄게 하고 잠시 내버려뒀다. 우리들 사이에는 그런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지금은 혼자 생각에 잠겨 있으면 음흉한 녀석이라고 비난당하기 일쑤다. 누구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얼굴을 해야 한다. 물론 잠깐 잠겼다가 떠오르는 잔물결 같은 침잠을 반복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력을 비약적으로 늘리려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몰아서 침잠해야 한다. 그동안 무엇을 할지 정한 다음 단번에 하면 좋다. 예를 들어 이번 3개월 동안에는 고전만 읽자. 1년에 영화를 200편 정도 보자. 달리는 습관을 들이자. 재즈나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푹 빠져보자. 이렇게 정한 일에 집중한다. 그러면 눈에 띄는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노트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노트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하나씩 적어가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몰두하고 싶은 기분이 커진다. 하나를 달성하면 또 하나를 더 쓴다. 혼자인 시간을 피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내 생각에 고독과 마주하지 않는 생활 방식이 가속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그때부터 고독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 그렇게 고독을 피해온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있을까? 오히려 더 외로워진 것은 아닐까? 고독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교양을 무시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왜냐하면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독감을 느낀다고 해서 누구나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돼줄 선인들의 말과 인생이 더해져야 한다. 롤 모델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지금 나는 카프카의 변신에 등장하는 자무자와 같구나 하고 웃어넘기며 부조리나 불운을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도 있다. 어쩌면 실제로 교양이 있고 없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다.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은 모델을 만날 수 있다. 그들과 잘 사귀면 그들이 외로움을 함께 극복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준다. 교양은 고독에 대한 처방전인 것이다. 에필로그. 나는 지금도 나에게 묻는다. 나는 단독자인가? 그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한 혼자 있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그 시간에 견뎌야 하는 고독은 나 자신을 닫고 풍요롭게 하는 다시 없는 기회를 선사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일정 시간 동안 스스로 고독과 사귀고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사람은 고독할수록 지지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 하나가 먼저 세상을 살다 간 선인들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긍정하는 힘, 즉 자기 긍정력이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자신을 긍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허전함은 때때로 자신을 괴롭히지만 지금의 과정을 스스로 응원한다면 고독에 대한 적응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나 또한 고독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솔직하게 쓰려고 했다. 고독을 잘못 다루면 위험해진다.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독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꼭 습득하기 바란다. 그 시간을 통해 분명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책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읽는 느낌도 받아들이는 것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독서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나보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나는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책에서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여러분도 혼자 있어야 하는 이 시간을 더 즐기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